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2030 축의 전환입니다. 2030년 축의 전환이고 지은이는 마우로 기엔이십니다. 그 지은이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분은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시고 지금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지만 또 스페인에서는 정치 경제학 박사 학위도 받으셨어요. 그 MKU에 나오셨던 모습을 제가 뵀는데,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또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인데 스페인 출신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분은 엄격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최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전염병, 자연재해, 지정학적으로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불확실성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2030 축의 전환은 10년 후에 세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 거대한 흐름들이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조망하며 2030년의 세계를 예측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1은 각각의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출산율,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 새로운 증산층의 등장, 그리고 증가하는 여성의 부, 그리고 도시의 성장, 파괴적인 기술의 혁신, 새로운 소비,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새로운 화폐, 에 대한 새로운 흐름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이 그림처럼 실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복잡함을 줄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을 잘 정리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결정을 내리고 삶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분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모호한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을 도우며 우리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만 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구, 전화기, 자동차와 더불어 19세기 말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발명충 중 하나가 은퇴라는 개념인데 이때야 바로 비로소 사람들이 취미와 가족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반추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세기 이후 사람들은 인생이 어린 시절 그리고 일, 그리고 은퇴라는 3단계로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생아가 적어지고 각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조성되는 이때 우리는 전통적 삶에 대한 개념 몇 가지를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노년층은 중요한 소비자다.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 이들은 밀레니엄 세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혹은 로봇공학 기술 등을 생각해보자. 그 기술들이 우리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오래된 생각을 떨쳐내야 할지 모른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 2019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국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나는 그림 1과 비슷한 수직적 사고 방식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대신 주어진 문제에 수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싶다. 에드워드 드 보노가 개발한 이 수평적인 사고의 개념은
기존에 주어진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 예로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인데, 그분들은 비율과 원근법이라는 기존의 가정이나 규칙들을 버림으로써 입체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코르비지에는 넓은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없애는 현대식 건축법을 고안했고, 또한 건물의 측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덮기도 하고, 강철과 유리 그리고 시멘트의 본질적인 우아함을 불필요한 장식 뒤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라고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평적 사고를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인데요. 우선은 많은 노인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저축만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자산 하나가 남아있는데 바로 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필요한 돈을 확보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혹은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집을 은행에 넘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이제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집주인은 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녀들 집에 머무는 식으로 집을 비울 경우 집 전체를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빈 방을 빌려줄 수도 있는. 그래서 여행자들은 또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어드는 출생률과 더 길어지는 기대 수명, 그리고 연금이나 사회복지 수당만으로는 불안한 미래, 그리고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점점 커지는 공유 개념에 대한 관심이 하나로 맞물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를 통한 발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며 2030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인계 질량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므로 각 개인과 기업, 조직들도 새로운 시대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에서 역설하듯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현실과 기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원칙과 접근 방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입니다. 부주제들을 살펴보자면 여성과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 성관계에 대한 무관심,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정부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중국 한 자녀 정책의 최고의 수혜자, 아프리카의 베이비붐, 아프리카의 이중혁명, 실리콘 사바나, 이민자에 대한 불안과 분노, 이민자가 일자리를 만든다, 이민자에 대한 인지적 편향, 두뇌 유출의 진실, 출생률과 이민, 그리고 기회입니다. 제가 재밌었던 꼭지 두 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국이 2015년도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이제 폐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에서 인구 증가가 다시 문제가 될까?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가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지적한다. 여성의 발전이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능가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비교해보면 중국과 같은 정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웃의 타이완이나 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생률은 중국의 1.6명보다도 훨씬 낮은 1.1명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 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유명한 구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얄궂은 일이지만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낳은 가장 큰 결과는 세대 차이 혹은 세대 사이의 단층이 될 전망이다. 2030년 무렵 중국에서는 15세에서 35세 인구가 9천만 명 줄어들고 60세 이상 인구는 1억 5천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요즘 미국 언론 보도는 무역 적자, 기술 절도, 기업인으로 가장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에 관한 소식으로 가득하다. 즉 2019년도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천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 비율로 중국이 기술과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중국이 곧 미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 국가들을 능가할 것이고 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물리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나 언론인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수평적 사고를 발휘해 출산율과 저축 간의 믿기 힘든 관계를 찾아냈다. 중국 정부가 법적 조치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은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20%더 많은 성비 불균형을 만들어냈다. 왜곡된 성비 불균형이 낳은 중국의 결혼 재앙이라는 기사를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도에 보고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수백만 명의 중국 남성이 홀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결혼 시장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적당한 짝을 찾을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상진웨이와 샤오보장의 결론이다. 1990년도에서 2007년의 성비를 살펴보면 그 기간 동안 각 가정의 저축률이 60% 이상 증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은 다양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축한 금액까지 수출하는 형편이다. 미국의 탐욕스러운 소비 열풍에 들어간 자금의 대부분은 중국 가정의 저축에서 나왔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과 그에 따라 과도하게 높아진 저축액이 아니었다면 미국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 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액수는 25% 이상 이제 매달 증가했는데 따라서 다른 곳에 쓸 돈이 이런 식으로 훨씬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 5%가 6%로 이 이제 대출 고정금리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집 한 채를 사는 문제는 실제로 중국 가정이 얼만큼의 소비하고 또 저축할지 결정한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아프리카 케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가 실리콘 사바나입니다. 즉 케냐는 10년 전에 모바일 결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한 곳이 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금은 케냐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나이로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빗대어 실리콘 사바나라고 불리는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2030년대의 세상을 미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보라고 권한다.
이동통신 기술이 건강과 보건 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인구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과 버스로 최소한 1시간 이상 떨어져 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는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 3단 전화와 초기 진단 제공에서 교육과 복약 지도 그리고 후속 조치에 이르는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9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케냐에서는 휴대전화 기록이 공식적인 인구 통계 조사보다도 정확할 때가 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출생률을 통해 2030년의 모습을 간략하게나마 예측을 했다. 가까운 장래에 젊은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노령 인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그 사이에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서 불안과 심지어 분노도 함께 커질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충돌이 빚어내는 결과는 우리가 현재의 불안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가 직면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각기 다른 세대별 집단의 욕구와 희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늘 그렇지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미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바라보지만 나이 든 세대는 상실을 생각한다. 2030년이 되면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심슨 가족이 아니라 중국의 왕씨 가족, 인도의 싱씨 가족, 혹은 아프리카 무왕기 가족의 활약상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 배경도 미국 오리건주 스프링필드의 한적한 주택가가 아니라 뭄바이나 상하이 혹은 나이로비 등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만이 유일한 변화의 원동력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새롭게 부와 명예를 거머쥔 여성들이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30년도에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까? 여성들이 힘겹게 얻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가 증명하는 것처럼 추문과 부패가 없고 폭력도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더 외곽으로 떠밀려가 사회적 갈등이 전보다 심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정치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더 많은 재산을 거머쥘 것이고 낮은 출생률과 노동화가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보건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 많아지면 모두가 이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쉽게 받아들일까?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2030년도에 완벽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건설되리라는 견해는 다소 섣부르게 느껴진다. 그런데 남녀 간 권력과 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문제축에도 끼지 못한다. 도시가 확대되고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함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5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여성과 아이들이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도시는 다가올 미래의 축소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행이나 흐름들이 도시에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출생률은 더 일찌감치 더 빠르게 떨어진다. 밀레니엄 세대의 행동 유형은 애초에 본질적으로 도시 지향적이다. 새로운 중산층은 대규모 복합단지에 산다. 여성은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성관념은 빠르게 진화한다.
도시는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구심점이자 우리가 아는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촉매제이다. 도시 지역은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지만 전체 인구의 55%가 산다.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75%를 소비하며 탄소가스 배출량은 전체 80%를 차지한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크게 부추기며 빽빽하게 모여있는 건물들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된 땅이 열기를 더 많이 품어 이른바 열섬 효과를 유발한다. 사람들은 경제활동 전체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규모의 탄소 가스를 줄여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작고 평범한 행동을 바꾸면 우리도 거대한 재앙을 막는 데 동참할 수 있다. 많은 도시 인구가 친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 첫 번째는 평범함의 위력이다. 탁월한 성과는 엄청난 도약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되게 작은 개선들이 연이어져 나타나는 개념이다라는 거다. 최고의 성과는 배우거나 우연히 알게 된 수십 개의 작은 기술이나 활동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영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무엇을 배워 실력을 향상시키는가? 적절하게 반환점을 돌기 위해 두 팔을 머리 위로 동시에 뻗어 더 효과적으로 벽을 미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물속에서 손을 적당한 위치에 두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며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체육관에서 따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올바른 식이요법, 몸에 꼭 맞는 수영복을 찾는 법 계속을 익힌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평론가인 피터 드리커는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재능, 특별한 적성, 훈련은 필요하지 않다. 능력 있는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능력이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변화가 모이면 기후 변화를 늦추고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등의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부드러운 개입이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는 파리 그림이 붙어 있다. 남자들의 정확도를 높여 청소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부드러운 개입은 영업, 인재관리, 건강관리, 그 밖에 모든 종류의 치료,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부금 모금액, 유권자 참여율, 투표율 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영화 메트로폴리스와 부활한 빌바오 그리고 피츠버그의 새로운 분열상과 수많은 미국 도시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도시 생활의 빛과 그림자를 다시 한번 상기해준다. 도시 빈민인 로사리 커닝햄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국제적 대도시에 사는 예술가나 의사 그리고 금융가 같은 고학력 전문직들의 사례들도 그러하다. 203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00개가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이 도시 집합체들은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과체중 인구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참여가 아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도시가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며 또한 오염과 혼잡 그리고 안전에 관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도시들은 깨끗한 물이 부족 현상,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며 밀려오는 바닷물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런 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 수직 농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네요. 기술과 사회나 경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과 잘 맞아떨어질 때 기술은 수용되고 널리 퍼질 수 있다. 성장과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은 언제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 아프리카의 휴대전화와 전자책 기술 혹은 중국과 영국의
인터넷 포도주 판매처럼 말이다. 세상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바꾸고 싶다면 기술적 혁신은 반드시 거대한 인구 통계학적 혹은 경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소유가 없는 세상, 공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밀레니엄 세대인 린지 하워드는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 린지는 정기적인 출퇴근을 피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의뢰가 있을 때만 일한다. 린지는 일하고 있는 실직 상태의 노동자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유 경제는 직업과 직장, 소유와 소유권의 접근권 같은 개념들을 뒤흔들며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공유란 한때는 직업이나 업무라고 불렸던 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은 집이나 혹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사유재산도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져서 역시 잘게 쪼개 접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일정의 유연성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는 문화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관, 공정한 경쟁, 그리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노랫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화폐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2030년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많은 자료 저장소와 서류 업무는 물론 일자리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를 암호화한 디지털 증표로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만큼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도 중요해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예컨대 각종 공무, 지적 재산, 무역 거래, 위조 방지, 총기 규제, 빈곤 퇴치, 환경 보호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 이들은 모두 수평적 사고의 산물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규제 담당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용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돈에 관해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암호화폐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업체 경영이나 개인 재무 상황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지표를 열어 젖혀야 한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현금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꽤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원을 절약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금융업의 지갑 변동을 목격하는 동시에 지구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격동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거대한 변화에는 완고한 고집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정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또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결의의 북카페 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